반갑습니다. 한자로 배우는 원불교를 맡은 홍익학당 대표 윤홍식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복해양적 이 단어부터 공부해 보겠습니다. 복과 지혜가 둘 다 만족하게 갖춰져 있다, 이런 뜻인데요. 이 족은 만족, 갖출 족자인데요. 불교에서 보살이 되기 위해서는 두 가지를 닦아야 됩니다. 반야와 방편. 방편이라는 건요, 형편에 따른 처방이라는 겁니다. 형편에 따른 처방. 처방방자에다가 편의 편자. 편의를 봐서 처방해 주는 거예요. 즉 중생의 근기에 맞춰서 눈높이 교육을 시켜주는 걸 말합니다. 즉 중생을 구제하더라도 구제할 때 각자 처지에 맞게 구제를 해주는 거예요. 그래서 이 방편은 하는 겁니다. 이 반야는 아는 겁니다. 알아야 되고요, 하는 것. 실제로 중생을 구제를 잘 해야 되고요, 실천을 통해서. 이 아는 것을 대표하는 게 반야거든요. 그래서 이 반야라는 거는 공성의 지혜니까, 지금 원불교식으로 말하면 공원정의 이 이론 대도를 잘 꿰뚫어 보는 거라면 지혜 쪽이죠. 이게 지금 지혜 쪽입니다. 지혜 쪽이고, 이 방편은요, 실제로 중생을 구제하기 위해서 이 반야와 방편 얘기할 때는 육바라밀을 전제한 건데요. 이게 불교 공부도 잠깐 해보는 겁니다. 육바라밀을 전제하기 때문에 반야바라밀 빼고 나머지 실제로 해야 되는 것들, 행으로 해야 되는 것들이 선정바라밀, 선정바라밀, 보시바라밀, 지게바라밀, 또 인욕바라밀, 또 뭐 있죠? 정진바라밀. 그러면 선정, 보시, 지계, 인욕, 정진 이런 거는 해야 되는 겁니다. 이걸 실천을 통해서 해가지고 중생을 구제하고요. 반야는 아는 겁니다, 지적으로. 그래서 이 반야는 뭘 제거하느냐? 무지라는 업장을 제거하고요. 방편은 아집이라는 업장을 제거합니다. 아집은 심리적 업장을 말하고요. 무지는 지적인 업장이에요. 자, 그래서 이 심리적 업장과 지적 업장 두 가지 장애가 있기 때문에 원효 스님이 이장의라는 책을 쓰셨어요. 두 가지 우리가 닦아야 할 업장, 이장의 그런 의미에 대해 써놓으신 게 이장의라는 책이 있는데, 원효 스님의 이장이라는 게 이겁니다. 무지와 아집. 그래서 이 두 개를 제거하는 게 그러면 반야와 방편이에요. 그래서 이 반야는 지혜로, 이 방편은 복을 쌓는 거기 때문에 결국은 이 복으로 대표되는 겁니다. 그래서 복해양족이라는 건 원래 육바라밀을 원만하게 갖춘, 지적으로도 또 우리 심리적으로도 원만한 인격을 갖추고 중생을 구제하는 이 보살의 길을 설명한 거거든요. 그래서 복해양족이 결국 보살도다. 그래서 항상 복을 지어야 돼요. 복을 지어야 되고, 한쪽으로는 항상 지혜로 무지를 꿰뚫어야 됩니다. 그래서 이 무지를 타파하고 아집을 타파하는, 남을 위해 일을 하다 보면 아집이 줄어들겠죠. 남을 위해서 봉사하는 겁니다. 보시라는 게 나누는 거죠. 또 남을 위해서, 나와 나 모두를 위해서죠. 그래서 기율을 지키고, 항상 깨어있고, 선정 깨어있고, 항상 정진, 좀 더 최선을 더 잘할 수는 없는가, 우리가 더 낙원 세상으로 갈 수는 없는가, 끝없이 정진하고, 계율 지키면서 인욕하고, 항상 또 남의 입장을 수용해주고, 이렇게 하면서 이 쌓아가는 게 복덕을 쌓는 거고요. 그래서 복덕이라고 하기 때문에 복해쌍수도 가능한데 덕해양족이라고 표현할 수 있습니다. 우리 예전에 복덕하면 뭐가 생각나시죠? 복덕방. 복덕방, 좋은 이름을 다 가져가세요. 복과 덕이 이게 지금 불교의 최고의 중요한 가치거든요. 복과 덕. 이게 뭐냐면, 왜 이게 하나냐면요, 내가 방편을 닦는 게 은덕을 베푸는 겁니다. 나는 덕을 베푸는 거고요. 그게 결국 포인트로 쌓여서, 영적인 포인트로 쌓여서 복이 되는 겁니다. 복을 먼저 또 얘기하면 약간 덕보다 이렇게 복을 앞세우면 약간 그 중생심이 자극받을 수가 있어요. 이것도 방편입니다. 복 지었네라고 해주는 거. 근데 사실 다른 복 지었네의 다른 이면의 모습은 뭐예요? 은덕을 베풀었네예요. 은덕을 베풀어야만 복이 쌓이기 때문에. 그래서 덕해양족도 가능합니다. 근데 복해양족이라고 말해 주는 거는 중생들 힘나라고. 인생 잘 안 풀리지, 복이 좀 부족해서 그랬는데 지금 복이 쌓이고 있어. 영적인 포인트가 막 쌓이고 있어.
응원해주는 메시지도 있어요. 그래서 복덕 이렇게 같이 붙여서 외워두시면 좋습니다. 불교는 복덕을 쌓자는 겁니다. 그래서 덕을 베풀어서 복을 짓자는 겁니다. 풀어서 말하면. 근데 이 모든 건 지혜가 내비게이션은 반야거든요. 내비게이션대로 운전을 잘하는 거는 지금 복덕이고요. 그 지혜를 먼저 보면요. 요거 손에 이렇게 지금 요게 빗자루 들고 있는 거 이게 이 자체로는 해성의 의미도 됩니다. 그래서 마음에 무슨 마음이냐? 빗자루로 무지를 쓸어내는 마음입니다. 무지를 다 쓸어내는. 원래 무지와 아집이 함께 가기 때문에요. 원래 같이 쓸어내야 됩니다. 무지만 쓸어낼 수가 없어요. 무지라는 건 내가 잘못 알고 있는 거죠. 뒷자리가 어디 있어? 그리고 뭐 복덕이 어디 있어? 정의 불의가 어디 있어? 선악이 어디 있어? 이런 무지가 있을 수 있잖아요. 어디선가 들어온 이상한 고정관념이 우리 안에서 이 무지로서 작용합니다. 그러면 이 무지를 쓸어낼 때 무지만 못 쓸어낸 이유가요. 지적인 잘못도 있죠. 진실을 몰라서 이상한 얘기를 하는 거니까. 자, 이상한 우리 마음속에 있는 프레임을 쓸어내야 되는데 잘못된 프레임이요. 잘된 거 말고 잘못된 걸 쓸어내야 되는데 무지와 아집이 결합돼 있어요. 실제 들어가 보면. 뭐냐면 내 거 못 버려가 있어요. 내 거야. 내 무지야. 그러니까 그게 난 거예요. 제가 예전에 이런 얘기 많이 드리는데 겨울철 내복과 함께 하다 보면 내복이 내가 돼요. 그래서 내복과의 이별이란 건 생각 못 합니다. 내 살이거든요. 마찬가지로 여러분 어디선가 들어온 고정관념이 여러분이 돼 있어요. 그 남들한테 여러분을 대표하는 게 돼 있어요. 아, 저 사람은 저 얘기하는 사람. 근데 고정관념이라면 저 사람은 저렇게 판단하고 행동하는 사람. 그럼 그 고정관념 때문에 그렇게 움직이는 건데 그게 그 사람을 대표하게 됐고 자기도 이게 나다라고 할 수 있어요. 하지만 그걸 쓸어내야 돼요. 그게 자명하지 않으면 쓸어내야 돼요. 근데 자명하지 않다는 건 지적인 판단이죠. 이건 무지다. 근데 못 버리는 건 아집도 있어요. 내 거라고 그것도 아끼고 있는. 나랑 동일시하고 있는. 이건 아집이에요. 그래서 이게 어려운 말로 불교식으로 이 아집은 번뇌장이라 그래요. 번뇌의 장애. 번뇌의 업장. 무지는요. 소지장. 소지는요. 바소자의 알지자니까 알아야 할 것이에요. 그러니까 알아야 할 걸 몰라서 생긴 장애예요. 이건 당연히 알아야 돼요. 천지팔도도 알아야 되고 대소유무도 알아야 십이이해를 판단할 수 있는데 요 알아야 할 걸 모르니까 이 무지고 그게 소지장이라고 하는 장애예요. 번뇌장은 나를 너무 사랑하고 아끼다 보니까 왜곡돼 있어요. 이 두 가지를 쓸어내는 겁니다. 실제는. 그래야 이제 무지가 떨어져요. 그래서 무지를 쓸어내는 빗자루로 쓸어내는 이 마음이 지혜고요. 이 지혜를 닫고 한쪽으로는 복덕은 요거는 지금 그 제단에다가 음식을 놓고 제사 지내는 모습. 제사 지내는 모습. 제단에다가 음식을 놓고 제사 지내니까 거기서 하늘에서 복이 떨어지는 모습도 되고요. 그냥 여기는 하늘. 윗상의 뜻도 있거든요. 저기 위에. 보이지 않는 위에서 뭔가 은총을 내려준다는 뜻도 있어요. 이럴 때는 아예 이렇게 그려진 그림도 있어요. 이럴 때는 그냥 노골적이죠. 뭔가 은총이 내리는 모습이고 이렇게 그릴 때는 약간 제단의 모습을 그릴 때도 있어요. 다 쓰입니다. 제단을 갖추고 제사를 지냈더니 뭔가 복을 받았다. 그러면 그 복을 받아야 되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뭔가 항아리 같은 데다 복을 받는 모습입니다. 그래서 지금 이게 항아리예요. 이게 이제 금문에서는 이런 식으로 글자가 돼 있다가 이렇게 된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제사 지낸 음식에 복이 다 임했다고 보는 거죠. 그래서 그 음식을 먹는 걸 음복한다고 하는 거고요. 그래서 하늘에서 내가 덕을 쌓았기 때문에 복을 받는 개념이죠. 그래서 복과 지혜가 둘 다 충족돼 있다는 것은 엄청 은덕을 베풀었고 엄청 내 자신의 무지를 벗겨냈다는 겁니다. 자, 양족 한번 가볼까요? 원래 이 양족이라는 의미는 발족자가 그 만족할 족자로 쓰인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 양족이 두 개를 다 만족시켰다는 의미로 지금 현재는 풀이하는 게 맞습니다. 근데 원래 불교에서 양족의 시작은 이게 아니었어요. 부처님을 양족존이라고 불렀어요. 여기서 이렇게 해가지고 양족존, 존귀한 분. 그러니까 그 왜 양족존이냐? 복해를 다 갖췄기 때문에 양족존이다. 이렇게 풀어요. 반야와 방편을 다 갖춰서 양족존이다. 근데 원래 의미는 이런 게 아닙니다. 법구경에도 이게 나와요. 양족존이시라고. 원래 무슨 뜻일까요, 이게?
들으시면 이상해요. 두 발 달린 놈 중에 제일 두 발 달린 존재 중에 제일 존귀한 사람이 이 뜻이에요. 그러니까 초기 불교에서 이건 부처님을 찬양하는 말이에요. 법구경에 나와요. 두 발 달린 존재 중에 제일 존귀하신 분. 이해되시죠? 그게 양족존이었는데 이제 한자 문화권으로 오니까 한자에서는 발족자가 만족의 뜻도 있거든요. 그러면 두 개 다 만족했다는 거 아닐까? 그래서 반야와 방편을 다 갖췄다. 절대계와 현상계를 다 갖췄다. 이런 의미로 이제 쓰이게 됩니다. 양족존이. 이 양은 두 양자는요. 이렇게 물통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요즘 뭐 커피 두 개 이렇게 드는 거 있죠? 여기다 들어갈 입자입니다. 여기다 물이 양쪽에 물이 다 들어가 있는 거예요. 나란히 이렇게만 해도 나란히 이제 물이 들어간다는 뜻이에요. 나란히 물을 두 군데다가 물통에도 물을 채워서 손잡이로 드는 모습이고요. 발족자는 우리 이제 튼실한 어떤 정강이고요. 정강이와 발가락. 그러니까 원래 이거 이렇게 하면 글자 이상하잖아요. 근데 각골문은 원래 이렇게 돼 있어요. 그냥 발 그려놨어요. 발족자에. 요게 이제 따로 떨어진 겁니다. 그래서 의미가 또 이렇게 되다 보면 의미가요. 예전에 이러면 어떤 목표 지점이나 성을 의미해요. 이렇게만 해도. 한양 이렇게 예전에 같으면 이렇게 그립니다. 그냥. 여기에 발족자. 그 내가 원하는 지점까지 갔다. 그래서 만족스럽다. 이런 의미로도 풀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발도 의미하지만 내가 원하는 걸 성취해서 만족스러운 상태. 그래서 양족 그러면 둘 다 아주 만족스럽게 내가 갖췄다는 거죠. 복덕도 지혜도 둘 다 갖춰야 됩니다. 지혜만 있으면 어떻게 된다는 얘기예요? 지혜만 있다는 얘기는 무지의 업장은 털었는데 번뇌장이 안 털려가지고 행으로 안 나오고 있는 거예요. 또 복만 잘 지어요. 그러면 되게 행은 빠릿빠릿한데 영 이해를 못해요. 도통 나는 대소유무 모르겠더라. 그럼 이게 복만 짓고 해가 부족한 거죠. 둘 다 가능합니다. 근데 그 일반적으로 공부를 보면요, 요 지혜가 좀 더 빨라요. 아까 견성이 먼저 오죠. 그럼 견 다음에 양이 오잖아요. 그러니까 이치 아는 게 더 먼저예요. 사실 우리가. 그러면 이제 사람마다 또 다르긴 하지만 보편적으로 아는 게 더 먼저입니다. 아는 게 더 쉬워요, 실제로. 하는 건 더 어려워요. 왜 어렵냐? 아는 거는 이제 지적으로 이해하는 것도 아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뭐 진하게 자명하게 아는 것만 아는 거다 하면 그것도 어려운데 지식 얻기는 쉬운데 즉 일말이라도 무지를 조금씩 털어가는 건 쉽다는 거예요. 그런데 자기의 아집을 털어가는 건 진짜 어렵습니다. 심리적 장애. 그러니까 모르던 걸 알기는 쉬운데 안 되는 거를 하기는 참 어려워요. 인간이 구조적으로. 그렇죠? 잘 안 돼요. 못 내려놔요. 조금도. 그래서 실제로 이 두 개가 갖춰졌다면 안 하던 짓을 많이 하고 있어야 돼요. 내가 갖추려면. 안 하던 짓을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진리에 맞는데 못 하던 거를 실제로 하고 있어야 복이 지어지고요. 그러면 재밌는 게 지혜가 조금이라도 지혜를 얻어서 해야겠다 해서 하고 나면 지혜가 더 늡니다. 해보니까 이렇더라고. 더 자명한 체험과 지혜가 만나면서 더 자명해져요. 이 두 개가 같이 원래 발전하게 돼 있기 때문에 지혜가 좀 앞섭니다. 지식이 더 앞서는데 지식이 지혜가 되려면 반드시 해봐야 됩니다. 그래서 복해 양족은 그런 식으로 공부하시면 좋겠다. 여기까지 또 드리고요. 응용하라. 응용이라는 거는 원불교에서 응용 그러면 육근을 움직이는 걸 말합니다. 육근 작동. 육근을 작동시키는 게 작용이라고 할까? 육근 작용. 자, 육근이 돌아가는 게 지금 응용입니다. 뭔가에 감응해서 작용하는 겁니다. 육근이. 그럼 색깔이 보이면 보죠. 그러니까 뭔가 자극이 오면 경계를 만나면 경계에 감응을 해가지고 작용을 하는 거예요. 아니, 비설, 신이, 눈, 귀, 코, 혀, 몸뚱이, 마음 있다면 다 눈은요 색깔에 감응하고 이게 응용이에요. 작동하는 거예요. 감응해서. 귀는 소리에 색성, 소리성, 향에, 코는 향에, 설은 미, 맛에, 신체는 촉감에. 의는 뭐에 감응할까요? 법에요. 그럼 이게 참 해석하기 어려워요.
마음의 대상이 되는 마음이 그러면 감응하는 그 감응해서 작용을 일으키는 법은 뭘까? 법이라는 경계는 이것들도 다 법이에요, 사실은. 존재가 법인데요. 존재하는 모든 게 법인데, 근데 우리 법 배웠죠. 물이 흘러가는 거, 물이 흘러가는 것처럼 그 순리잖아요. 어떤 이치, 자연스러운 이치 이런 거예요. 존재마다 자기 나름의 자성, 이걸 자성이라고 보면요, 자기만의 본성이 있어요. 우리 자성도 공부했죠. 자성, 자기만의 본성이 있어서 그게 자기를 움직이는 법이 돼요. 원리가 되고 자기만의 결이 있어요. 그러니까 사물마다 자기만의 본성이 있죠. 그럼 요 펜이면 펜의 본성이 있죠. 나는 펜이다라고 이 펜이 외치고 있는 거 들리세요? 모든 존재는 외치고 있습니다. 나는 소금이다. 먹어봐라. 짜게 해주마. 그러니까 자기만의 자성을 뽐냅니다. 건드리면 내가 너를 짜게 해주겠다. 요 펜은 펜으로서 지금 보여주고 있죠. 그래서 옛날 선문답에 요게 뭐냐 하면 딱 뺏어서 쓰면 돼요. 그러면 이 펜이 자기가 어떤 존재인지 이미 드러낸 겁니다. 나는 이런 친구야. 난 이게 내 본질이야. 자성이야. 이 법이라는 건 그 자성을 말해요. 그래서 모든 존재들이 각자 자기가 자성을 갖고 있어서 이 자성이 우리 마음한테 인지됩니다. 아, 너는 펜이구나 이렇게. 그러니까 모든 존재들이 색깔, 소리, 냄새, 맛을 우리한테 보여줄 때 이걸 종합한 이 육근 중에 의근은요. 나머지 오감 정보를 다 종합한 다음에 하는 일이요. 이걸 다 모아서 여기다 이름을 붙입니다. 이름을 어떻게 붙이느냐? 개념을 붙이고 이름을 붙이는데 자성을 보고 해요. 얘는 어떤 성질이 있지? 그러니까 자성을 읽어낸다는 거예요. 이 마음이. 그래서 법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단순한 존재가 아니라 자성을 지닌 존재를 우리가 분별해가지고 이름을 붙이는 거예요. 그런 행위를 우리 마음이 해요. 육근 중에. 육근 응용이라는 게 우리 살아가는 거의 전부입니다. 그래서 기쁘고 슬프고 감정도 느끼면 이 마음은 감정도 느끼는데 이 감정도 결국 기쁘다 슬프다 성질별로 우리가 분류하는 거예요. 이게 다 자성 법이에요. 각자 자기 나름의 특색을 가지고 있죠. 고유의 본성을. 그게 법입니다. 그래서 만법 그러면 만 가지 온갖 존재들의 각자 특성을 가진 존재들을 말하는. 그러니까 법이라고 할 때는 존재가 가지고 있는 어떤 특정 정보들을 가지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전 그 만법이라고 표현하는 게 재밌는 게 우주 만유, 만 가지 유 존재할 때 만유라고도 하는데 만법이라고 할 때는 정보성이 들어가는 정보. 그 존재들이 갖고 있는 각각의 특징들. 요게 또 강조된 말이 만법입니다. 그래서 만법을 읽어내는 게 의근이다. 그래서 응용한다는 거는 이런 겁니다. 그래서 응하는 거는요. 원래는 손이에요. 사람 손이 이렇게 먹이를 가지고 주면서 새를 키우고 조련시키는 겁니다. 이게 이제 그 매요. 훈련시킨 새를 말합니다. 뭐 해동청 같은. 예. 그래서 이 먹이를 주는 게 지금 여기가 먹이가 이쪽에 붙었고요. 사람 손이 지금 이렇게 해가지고 응자가 됐고요. 사람 손이라는 걸 의미하려고 사람과 요 새 간에 사람과 새 간에 이렇게 마음이 어떠냐? 부르면 바로바로 감응하는. 휙 하면 탁 날아와서 여기 먹이 좀 주고 이겁니다. 그래서 그러니까 바로 감응해야 돼요. 부르면 바로. 그래서 용이라는 거는 이게 그냥 그 담벼락 펜스 친 겁니다. 펜스를 쭉 치는. 그래서 두루 주자 주역할 때 주 그럼 이것도 펜스예요. 집 주위로 삥 둘러서 펜스를 삥 쳐놓은 걸 말합니다. 두루주자 주역할 때 이게 응용이다. 그래서 감응해서 신속하게 감응해가지고 사람과 새 간에 이렇게 호흡이 잘 맞는 사람과 새처럼 바로 신속히 반응해가지고 이렇게 작용하는 거 이걸 말합니다. 도학과 과학 요걸 이제 다룰 건데요. 학은 학인데 과학, 도학과 과학을 병진해야 된다. 이런 말이 이제 경전에 많이 나오는데 도학은 철학입니다. 결국은 철학이고 정신 문명의 핵이고요. 과학은 물질 문명의 핵심이고요. 물질 문명을 발전시키는 건 과학이 하는 일이죠.
그럼 정신 문명을 발전시키는 건요 도학이 하는 일. 도는 뭐냐? 그냥 어렵게 생각하시면 안 되고 이런데도 하면 이런데도는 좋은데 말은 좋은데 이런데도는 떠오르질 않잖아요. 하나의 원만한 태도. 근데 뭐가 원만하냐? 천지팔도를 저는 꼭 말씀드리는 게 쪼개놓고 원만하다고 얘기해야 우리가 구체화된 알 수 있다. 뭘 해야 될지. 천지팔도를 가지고 채받아서 살면 끝이에요. 인간은. 그러면 복을 받고 복이 쌓이고 지혜가 늡니다. 복해 양족이 돼요. 그거 어기면 천벌을 받는다고 경전에 돼 있어요. 천벌을 받을 지경에 이르고요. 그래서 이런 대도라는 건 결국 천지팔도이기 때문에 천지팔도를 도를 채받아서 살아갈 수 있게 도와주는 학문입니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쉽죠. 그래서 도는 자 행할행자죠. 이건 사거리란 뜻이죠. 예전에 사거리에서 여기 지금은 그칠지자인데 발바닥입니다. 사거리를 걸어간다는 뜻이었는데 지금은 가다 멈추다는 뜻도 돼버리니까 시험시험 갈 착자라고 씁니다. 시험시험 가다 멈췄다 하니까. 근데 원의미는 길을 걷는다. 길을 걷는다. 근데 아무튼 뭐 상관은 없습니다. 시험시험 가더라도 가는 거니까. 그래서 머리털이고요. 눈입니다. 눈을 똑바로 뜨고 내가 어디로 갈지를 정확히 보면서 걷는 거. 사실은 그냥 걷는 행위인데 거기서 길이라는 걸 뽑아낸 거예요. 이 글자에서 어떤 의미를 이제 사람들이 여기다 어떤 의미를 부여해서 쓰게 되냐. 길을 걷는 사람을 그려놓고는 특히 머리 숫자잖아요. 이게 지금 머리 숫자입니다. 머리털이 둘로 줄면서 되게 간략화된 거예요. 그러니까 머리가 중요해요. 지금 내비게이션이에요. 어디로 가야 될지를 알고 있어야 되잖아요. 길을 걷는데 어디 갈지 알고 있다는 데서 길이라는 뜻을 뽑아낸 겁니다. 이 글자는 이 그림 문자는 길을 의미하는데 쓰게 된 거예요. 그 뒤로. 그래서 너 길 알아? 이렇게 물어볼 때 지도, 방법 알아? 이제 모든 그 일에 다 쓰입니다. 중국에서 그냥 너 방법 알아? 뭐 하는 방법 알아? 먹는 방법 알아? 그러면 도를 아냐고 물어보면 먹는 도를 아느냐? 길을 아느냐 이거죠. 길이란 건 결국 방법이 됩니다. 그러니까 내 인류가 살아가는데 제일 중요한 방법이 이거죠. 천지팔도 따르는 거, 대도를 따르는 거, 우주 대도를 따르는 거, 이런 대도를 따르는 게 그게 도학입니다. 그래서 정신 문명을 개발시켜 주는 건 도학이다. 학은요, 배울학자에서 이 부분이 지금은 빠졌죠. 전서에는 요게 있죠. 여기 좀 체벌적이죠. 체벌이 빠졌습니다. 회초리로 엄격하게. 오늘 오다가 유튜브를 봤는데 어린 침팬지가요. 사람들한테 자꾸 돌을 던져요. 엄마 침팬지가 딱 막대기 가지를 끊어가지고 들고 그냥 나중에 그러니까 침팬지 새끼가 저쪽에 앉아서 이러고 있어. 아팠던 거예요. 근데 침착해졌더라고요. 그래서 그러니까 와 동물도 도구를 써가지고 체벌을 하는구나. 훈육을 할 때. 이게 우리 예전 모습입니다. 딱 이게 막대기 딱 이 가지를 딱 꺾어서 하더라고요. 그 침팬지도 알더라고요. 그래서 아무튼 이렇게 결국 이게 의미하는 거는 꼭 뭐 체벌을 해라 이런 게 아니라 딱 이게 보통 이제 이 한자에서 이런 게 나오면 되게 단속하다는 뜻입니다. 딱 이렇게 엄격하게 단속한다. 그러니까 그 관리를 하라는 겁니다. 그 아이들을 집에다가 이렇게 집에다 데려놓고 산까지 막대기를 가지고 양손으로 글자와 숫자를 가르치면서 엄격하게 관리를 해가서 시키는 게 그게 배울학자의 뜻입니다. 교육이라는 뜻이죠. 교육하다. 그러니까 도학이라는 건 도를 이렇게 배우는 겁니다. 도를 엄격하게 관리받으면서 스승한테 전수받는 게 도학입니다. 자, 이제 도학은 아셨고요. 과학은 뭘까요? 과학. 사이언스죠, 사이언스. 이게 왜 과학이란 우리 그 번역어를 왜 과학으로 하게 됐냐면요. 분과라는 의미거든요. 분과학이라는 뜻인데 그 예전에 처음에 그 번역할 때 백과지학으로 번역됐어요. 온갖 과목 분과를 가지고 있는 학문. 그러니까 도학은 하나인데 원래 서양에서도 그래요. 아리스토텔레스가 모든 분과학을 연구하다 맨 마지막에 뒤에다 해놓은 게
피직스 해가지고 형이상학이라고 이름 붙게 됐거든요. 그게 도학이거든요. 그러니까 도학은 모든 인간사 천지 만물의 분과학의 근원이 되는 학문이죠. 그래서 도학을 따로 빼고 난 나머지 것들을 백과지학이라고 합니다. 분과학문. 그래서 이 각각의 그래서 지금 그러면 그 인문학도 인문과학이 되죠. 자연과학, 인문과학 다 분과학이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왜 분과라는 이 과를 쓰게 됐는가 보시면 요게 벼화자인 거 아시겠죠? 요게 지금 머리 숙이고 있는 게 이 부분이 벼의 이삭입니다. 이렇게 딱 무거워요. 그래서 이렇게 그냥 이렇게만 하면 나무잖아요. 나무인데 머리가 무거운 나무 벼예요. 요거는 뭘까요? 이게 글자가 이렇게 돼 버리니까 이게 이렇게 됐잖아요. 지금 해서에서 전서나 해서나 이미 원형을 잃어버렸어요. 원래 이게 되게 간단한 글자입니다. 뭐냐면 이렇게 보시면 어떤 뭐 같으세요? 국자예요, 국자. 그러니까 그 무슨 액체나 이렇게 뭐 작은 알들 이렇게 뜨는 쌀 뜨고 하는 그런 국자 같은 요거를 그래서 지금 왜 북두칠성에 이게 들어있겠어요? 국자 모양이잖아요. 이게 들어있는 거예요. 두예요, 두. 그래서 요게 지금 이렇게 있다가 이렇게 이런 식으로 간략화돼 버리니까 지금 여기서 이렇게 돼 버렸잖아요. 여기서 이렇게 돼가지고 이렇게 됐다. 그래서 알아보기 힘들어졌다 지금. 그냥 국자 같은 국이라 그러는데 국자 같은 뭐 뜨는 겁니다. 그래서 이게 왜 분과를 의미하게 되냐면 쌀을 이렇게 떠가지고 이걸로 등급을 나누고 이렇게 딱 일정한 이거 가지고 품질도 따지고 등급 나누고 이제 종류도 나눠보고 하다가 이게 분과라는 의미를 갖게 됐어요. 그래서 과학은 분과학이다. 요건 아까 말씀드렸지만 엄격한 관리를 받으면서 손가락 3개씩이에요. 그래서 막대기를 가지고 예전에 이것도 숫자도 가르치고 글자도 가르치고 집이라는 거는 이제 뭐 가정도 의미할 수 있고 가정도 집인데 어디 한 공간에 모아놓고 이렇게 가르치면 또 거기가 학교가 되는 거예요. 분과학이다. 그래서 도학과 분과학은 이렇게 보시면 뭔가 연결되지 않으세요? 대자리를 중심으로 공부하는 게 도학이면 소자리를 연구하는 게 분과라는 의미랑 맞지 않나요? 분과학. 소의 세계는 분과랑 맞죠. 분과학이에요. 소를 연구하는 건 분과학이다. 통합된 한 자리, 이 모든 분과의 근원이 되는 대자리 연구하는 거는 도학이다. 그러면 지금 대학에 있는 철학과는 분과학일까요? 도학일까요? 분과학이에요. 지금 대학에 있는 철학은 분과학입니다. 왜냐하면 도학은 그런 식으로 공부해서 안 돼. 사막을 병진해야 되는데 지금 철학과에서 사막 병진을 할 수는 없죠. 결국 거기는 또 철학이라는 그러니까 예전에 철인들이 연구해 놓은 도인들이 연구해 놓은 불보살들이 연구해 놓은 경전을 가지고 연구하는 분과인 거예요. 그냥 그렇게 이해하시면 돼요. 그런 분과. 이 경전에 대한 그래서 어떻게 보면 지금 철학과는 경전에 대한 평론이에요. 경전을 어떻게 평할지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우리가 이해할지 그런 걸 도와주는 또 하나의 분과학이고요. 진짜 이 경전을 내 삶에 적용시켜서 도를 닦는 지경에 가야 이 도학이거든요. 이렇게 구분하시면 돼요. 그래서 철학이라는 주제로 만들어진 분과학이다. 심리학도 하나의 분과학이다. 심리학도 결국 심리학에 다루는 거는 이 마음의 현상이거든요. 그럼 마음의 현상이라는 건 이미 소의 세계예요. 그러니까 소의 세계에 다루냐 대의 세계에 다루냐 보시면 돼요. 역대 철학자들이 해놓은 말들을 모아서 분류하고 정리하는 건 소의 세계예요. 직접 공적 영재를 체험하면서 연구해야 자성반조를 하면서 연구해야 도학인 거예요. 이해되시죠? 또 마음을 연구하더라도 마음의 현상들에 대해서 분류하고 각각의 그 사례들에 대해서 이렇게 데이터를 모아서 결을 찾아내는 거는 그래서 이 그 현상 나타난 생멸 현상 유무 생멸의 현상 소의 세계에서 펼쳐지는 소라는 거 유무 생멸인데요. 유무 생멸의 세계 즉 다른 식으로 말하면 인과의 세계인데 인과의 세계, 소의 세계에서 인과를 연구해 가지고 인과 법칙을 찾아내는 건 분과학입니다. 근데 이 모든 것의 근원이 되는 공적 영지 자리를 바로 들어가면 여긴 도학이에요. 바로 들어가려면 방법이 뭐겠어요? 분과학과는 달라야겠죠. 그래서 정신수양을 안 하고는 이 학문을 연구할 수가 없습니다.
공저경지를 깨닫는 견성을 하지 않고는 이 학문을 연구할 수가 없어요. 이런 게 차이가 있어요. 예전에 그 유명한 서양의 그런 생물학의 생물의 근원에 대해 물어보니까 그거는 우리의 영역이 아닙니다. 우리는 현상을 일으켜야만 우리는 연구할 수 있다. 그 이전은 연구 대상이 아니다. 그러니까 정신도 뇌파 이후의 세계는 우리가 연구할 수 있지만 그 너머의 세계는 우리 연구 대상이 아니라는 거예요. 이걸 정확히 아시는 거예요. 거긴 대의 세계입니다. 소의 세계가 아닙니다라고 얘기하는 거랑 똑같아요. 근데 이게 좀 그 잘못된 학문을 연구하신 분들이 이걸 넘나듭니다. 엉망이 돼요, 전체적으로. 나는 분과학을 하는지 과학을 하는지 도학을 하는지 정확히 알아야 돼요. 같이 할 수는 있어요. 근데 같이 할 수는 있지만 두 학문이 분명히 다르다는 걸 알고 같이 해야 되지. 섞어서 해버리면 이게 도학인지 과학인지 알 수 없게 돼요. 이런 면에서도 구분이 좀 필요하다. 명확한 그 말씀 드리고요. 한 김에 철학까지. 철학이란 용어는 이 철학을 공부하신 이 뭐죠? 도학을 공부하면 또 우리가 불보살, 뭐 성현 이렇게 할 수 있다면 철학을 공부하신 분들은 철인이라고 그러죠. 철인이 되는 학문입니다. 철인이 되는 학문인데 뭐가 철일까요? 요게 끊을 절자라는 거 아시죠? 요게 끊을 절자다. 그런데 요것만 보시면 이게 도끼 근자거든요. 도끼. 그런데 요게 지금 전서도 난해해요. 이걸로 보시고 어떻게 여기서 도끼가 보이세요? 근데 이 각골문으로 가면 깔끔합니다. 각골문은 이거예요. 그냥 콕 찍는 요게. 오히려 지금 이 전서가 난해하고 해서가 오히려 각골문하고 근문이나 각골문하고 통하는 경우가 많아요. 오히려 이게 더 비슷하죠. 지금 이렇게 돼 있잖아요. 이거예요. 나무를요. 각골문은 오히려 이렇게 돼 있어요. 각골문. 나무를 찍어서 딱 끊는 모습. 진짜 끊어진 것까지 그려놨어요. 근데 그 뒤로 이게 요 나무가 이어졌죠. 이어지니까 이게 손수자처럼 돼버렸단 말이에요. 왜냐면 이게 손이거든요. 손가락 5개. 이렇게 하면 이제 이게 손수자가 되는데 원래는 그걸 표현한 게 아니라 나무들이 끊어진 모습을 표현한 거예요. 나무들이. 이게 지금 손수자처럼 됐지만 끊어진 나무들이다. 도끼로 나무를 끊고 있다. 그런데 그래가지고 말을 한다. 철이란 게 어떤 건지 아시겠죠? 나무를 다 쪼개가지고 완벽하게 분석해서 말하는 거. 다 쪼개서. 이건 뭐고 이건 뭐고. 공원정, 공은 뭐고 원은 뭐. 철두철미하게 이렇게 풀이해 주는 게 철입니다. 이게 지혜죠. 철학. 또 만났네요. 지겨우시죠? 약간 바꿔볼까요? 그림을. 손으로 산까지 가지고 글자나 숫자를 이렇게 일정 공간에 아이들을 가리키는 겁니다. 엄격하게. 요즘 아이들 보면 이제 학교 가보면 예전에 제가 고등학교나 중학교 가서도 양심 강의하러 가면요. 담임 선생님이 너무 힘드시겠다 싶어요. 아이들이 그냥 갑자기 일어나더라고요. 일어나면 가서 앉히고 힘들어하면 의식을 잃어가면 가서 마사지 막 해주시면 학교 선생님 못 되겠다 하고 서둘러 나온 적이 있습니다. 더 있으면 안 되겠다. 그래서 여기 아무튼 인간을 교육한다는 거에 참 힘든 상황이 다 그려져 있지 않을까요? 이렇게 통제하지 않을 수 없는, 가만히 못 있는. 특히나 요즘은 막 게임 많이 하고 막 이런 친구들 막 뭐 게임 외엔 집중을 잘 못하고 뭔가 조건이 안 맞으면 힘들어하는. 그러니까 또 시대마다 조금씩 달라지겠죠. 아무튼 공통적인 거는 공부하기가 참 힘들다. 요게 있는 거 보면 진짜 안 한다는 얘기죠. 그렇죠? 참 안 한다. 그래서 항상 그 엄마가 보고 계셔. 이렇게 붙여놔야 우리가 공부를. 이것도 철학까지 한번 해봤고요. 사필기정, 우리 너무나 유명한 말이죠. 사필기정 한번 보죠. 그래서 모든 일은 결국은 올바른 대로 돌아간다. 그러니까 죄 지은 사람은 반드시 벌 받고
복 지은 사람은 반드시 상 받더라. 예, 요게 사필 기정인데요. 사라는 거는 여기 보시면 이제 분석되시죠? 손이고요. 요건 어떤 도구입니다. 도구. 글자 새기는 도구로 보여요. 요 도구를 이렇게 잡고 있다. 일한다. 옛날 공무원이죠. 뭔가 글자를 새기는 작업, 기록을 남기는 작업을 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 일사자. 그래서 그냥 이렇게 해가지고 이 도구를 좀 생략해서 여기다 뭔가 장식을 안 한 도구를 이렇게 붙잡고 있는 모습은 이게 역사사자가 됐죠. 그래서 역사사자가 이제 여기 의미를 부여해서 이걸 어떤 도구, 처음엔 도구였겠죠. 여기 일사자에도 있는 거 보면. 그런데 또 의미 부여를 하면 이게 가운데 중자잖아요. 항상 중도를 지키면서 일을 해야 된다. 이것도 가능하죠. 일을 할 때는 항상 중도를 지켜라. 이렇게 이제 확대 해석할 수 있습니다. 의미 부여해가지고. 역사도 이제 의미 부여가 됐어요. 뭔가 기록하는 도구를 가지고 기록하던 사람이란 뜻이었는데 중도를 잡고 써야 된다. 역사는. 그래서 가운데 중자로 이거를 아예 이제 보면서 가운데 중심을 잡고 역사를 써야 된다. 그래서 공자님이 역사책 이름 역사책을 쓰시고 이름을 춘추라고 하신 게 춘분 추분이 낮과 밤의 길이가 같을 때입니다. 중심을 잡고 중도사관 중도로 쓰는 역사책이란 뜻도 있고요. 두 가지 의미가 있어요. 춘분 추분은 낮과 밤의 길이가 같아요. 중을 잡는다는 뜻도 있고요. 추는 봄은 살려주는 쪽이죠. 선은 상을 주고요. 추는 추상 같은 가을 숙살기입니다. 죽이는 기운이에요. 가을은. 그래서 여기는 악에는 추상과 같은 징벌을, 잘한 일은 칭찬해주고 못한 일은 엄벌에 처하겠다. 붓으로 처단하겠다. 죄지은 건 거기다 기록해서 남기고 잘한 것도 기록해서 남겨서 뒷사람들이 알게 하겠다. 춘추라는 말이 정말 좋아요. 역사에다 붙이기. 그래서 이 춘추 이런 의미도 한번 이해해 보시고요. 사필, 반드시 필자가 마음 심자랑 비슷해서 친숙한 글자인데 이렇게 만나시면 어떻게 돼요? 난해하시죠? 이게 이렇게 된 거고요. 요 가운데만 보면 따로 빼면 이렇게 됩니다. 요게 주살 익자예요. 작은 활, 작은 화살. 작은 활로 쏘는 화살이에요. 원래 주살이라는 거. 이게 어떤 거냐면요. 이 막대기에다가 이렇게 해가지고 여기다가 실을 이렇게 답니다. 이래가지고 쏘는 거예요. 주살은 뭐가 다르냐면요. 활하고 화살이 끈으로 묶여져 있어요. 쏘고 당겨서 다시 또 쏘요. 이해되시죠? 작은 화살이에요. 이걸로 연습 많이 하겠죠. 처음에 날아가면 화살 한 개 가지고 계속 쏠 수 있어요. 그래서 요렇게 지금은 이렇게. 근데 그러면 사람이 이 주사를 계속 교체해서 아니 이거 쏘고 다시 해서 또 쏘고 다시 해 또 쏘고 이게 세대 대자입니다. 계속 교대하면서 이 사회가 흘러간다고 인간들이 계속 세대할 때 대자가 돼요. 교체할 대자. 근데 교체한다는 게 바꾸는 건 아니고 여기서 보면 쐈다가 다시 회수해서 또 쏘고. 자, 근데 여기 왜 들어있을까요? 주살에. 근데 원래 이게 지금 화살을 보통 주살이 갈 때는 화살을 의미하는데요. 지금 활 그림이잖아요. 화살을 쏘는. 이렇게 쏜다고 보시면 활이 희면요. 도지개라는 게 있어요. 이런 도지개로 활이 흰 거를 바로잡는 교정용 그 양쪽에 대가지고 교정해요. 도지개를 대가지고 활을 교정하는 거예요. 지금. 그러니까 활이 희면 안 맞아요. 아무리 쏴도. 아무리 잘 쏴도. 반드시 교정을 해야 되는 데서 반드시 필자입니다. 활을 반드시 교정해야 된다. 너무 도지개가 크게 그려져 있는데 아무튼 자 추적해 봅니다. 이렇게 어떠세요? 네, 이렇게 지금 요거는 주살이잖아요. 도지개 이렇게 됐죠? 네. 이렇게 사필 여기까지. 그래서 일은 반드시 교정해야 된다는 뜻에서 온 겁니다만 반드시라는 뜻으로 쓰였고요. 일은 반드시 돌아간다. 올바른 대로. 올바른 데는 우리 잘 알죠?
가장 올바른 상태에 지금 그쳐 있는 거예요. 최선의 상태에 그쳐 있는 거. 올바른 대로 돌아갔다. 근데 돌아갈 기자가요. 각골문은 이래요. 각골문은 요 부분을 그냥 이렇게 처리합니다. 요게 이제 예전에 그냥 언덕이에요. 언덕을 의미했는데 이게 언덕만 의미한 게 아니고 이렇게 표현할 때는요. 이거는 언덕으로 쓰일 수도 있는데 지금은 언덕 모양을 하게 되죠. 이런 거는 좀 덩어리졌다는 뜻이에요. 이 덩어리. 그래서 지금 군사사자에 이게 쓰이거든요. 이걸 많이 지금 언덕으로 풀어요. 많은 분들이. 언덕 부자 지금 비슷하니까. 이게 아니고요. 이것도 똑같아요. 대오를 형성하고 있다. 군 이렇게 무리들이에요. 부대들이 이렇게 있고, 자 보세요. 부대들이 이렇게 있고, 요거는요. 하나가 요게 이제 그 두루 잡자인데 허리띠에 사람 허리띠에요. 허리띠에 이런 식으로 장식을 많이 한 걸 의미해요. 허리에 길게 늘어들어. 그러니까 많은 장식들이 있지만 허리띠 하나가 모든 걸 통제하겠죠. 신라 그 막 치렁치렁 달고 있는 거 생각하시는데 신라 왕들이. 그러니까 이거 뭐냐? 하나로 통솔한다는 뜻이. 많은 부대들을 하나로 통솔한다. 그래서 이게 지금 군사사자거든요. 요거는요. 이것도 비슷합니다. 내가 처리해야 할 쓰레기들의 군단이에요. 먼지 이런 게 뭉쳐 있잖아요. 뭉쳐 있는 먼지 쓰레기들을 요게 각골문에는 이렇게 돼 있습니다. 셋. 빗자루로 쓰는 모습이에요. 돌아갈 빗자는 거는 빗자루로 쓸어서 쓰레기를 치우는 모습입니다. 그래서 원래 상태로 돌려놓는 거예요. 지금 잘못돼 있잖아요. 이 집에 있는 쓰레기를 다 치워가지고 원래 상태로 돌려놓는 거. 이게 귀예요. 근데 재밌는 게 원래는 여기가 지금 빗자루인 거 아시겠죠? 이쪽이 되게 강조돼 있거든요. 근데 내려오다가 이 부분이 선처럼 돼버렸어요. 밑으로 오히려 이 부분이 빗자루가 돼버렸어요. 재밌죠? 그러니까 이건 변형된 겁니다. 그래서 지금 그냥 이 글자만 보시면 여기가 손이고 이 부분이 빗자루예요. 똑같잖아요. 그 지혜 해자에서 요 빗자루 든 손이랑 요거 반대로만 돼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변형됐습니다. 그래서 이게 더 알아보기 쉽긴 한데 예전에도 이렇게 빗자루를 그냥 그려놨어요. 쓰레기 뭉치를 빗자루로. 그래서 원래 상태로 이렇게 복귀한다. 돌아온다. 근데 이걸 주로 언제 썼냐? 이제 여자들이 시집 갈 때. 귀. 뭔가 그 시집 가는 걸 귀한다. 본래 집으로 돌아왔다. 이런 느낌이죠. 자, 귀정, 사필귀정. 결국은 돌아간다. 일은 반드시 원래의 모습, 원래 올바른 그 상태로 돌아옵니다. 이것도 재밌습니다. 만약에 천지팔도를 가지고 풀어보자면 천지팔도에서 이게 선악이 나뉘고 악쪽이 승리하는 모습이 보이더라도 결국은 이 우주를 인과법을 굴리는 그 주체가 이 천지팔도가 우주를 굴리는데 여기에 어긋난 것들이 결국 벌을 받고 또 잘못된 게 바로 잡혀지겠죠. 그래서 선으로 복귀하는 것을 사필귀정이라고 이해하시면 좋겠습니다. 혹시 집 상태가 온 모습을 잃고 있으면 악적으로 치우쳐 있는 이 상황으로 보시고 사필귀정이다. 이를 본래 모습으로 돌려놓겠다. 이게 우리가 청소하는 거다. 이렇게 이해하시고 청소를 해보시면 또 더 맛이 있지 않을까 합니다. 여기까지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